안녕하십니까. 어게인 MSFS로 파일럿 되기 저자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풀시머를 위한 잽슨 차트 강좌 그 1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GPS의 응용이라고 그럴까요? GPS의 더 확장 기능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항법에, 비행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장면까지 보셨어요. 이 장면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 요 기능, 요게 이제 예를 들면 김포공항의 그 R레브 어프로치 차트를 보셨을 때 L레브하고 L레브 V레브가 있던 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차트를 봤을 때 LPV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라스베가스의 이름이 옛날에 메카란 공항이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레이드 인터내셔널로. 자, 여기 어프로치에 보시면 여기 보면 R레브 RNP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요거를 먼저 볼게요. 이 차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위는 다 똑같은데 다 비슷한 거고 요게 생겼어요. 요게 WAAS 좀 지난 시간에 보셨죠?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이게 미국에서 붙이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 채널 넘버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채널을 설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이런 거 채널 설정하지는 않고요. 아마 뭐 혹시 지금 예를 들어 이 과정을 비행하고 있을 때 요거를 이 번호를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계기에다가 별로 의미도 없고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당연히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비행기의 FMC에다가 그 플라이트 플랜 넣듯이, 그러니까 플랜은 잘 없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이 어프로치 이 프로시저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걸 잡죠. 이걸 잡아서 이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보면 그 L-레브는 와스를 안 쓰는 상태예요. 그냥 스탠다드한 GPS 전파만 받아서 쓰는 상태고, 이거는 L-레브, V-레브는 GPS는 스탠다드한 건데 거기에 바로 에이디드 V레브가 가능하도록 이 GPS 내에 고도계가 달려 있어야 돼요. 장치가. 고도 확인 장치가. 그러면 GPS에서 받은 정보하고 고도 정보하고 내 고도계가 내장되어 있는 고도계가 그 계산하는 정보하고를 비교해서 이제 그 고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L레브 V레브고, 그 아까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그 L/V레브라고 그 계기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새로운 게 LPV가 생겼어요. 아까 보셨죠? LPV는 Localizer Performance with Vertical Guidance. 말이 좀 깁니다. 외워두세요, 그래도. 로컬라이즈처럼 그 점점 예민해지는, 점점 센서티브해지는 전파가 되는 거고, 로컬라이즈처럼. 그리고 버티컬 가이던스도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디시전 하이트가 200피트만큼 낮다는 거예요. 이 200피트는 ILS 카테고리 1의 기본 디시전 하이트가 200피트입니다. 그 정도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와스가 같은 그 S바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칸이 없어요. LPV라는 칸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있어요. 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미국에서 적어도 GPS 어프로치가 되는 그 라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LPV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굉장히 이 디시전 하이트가 낮아지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이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예요. 이것도 그 MSFS 2020에 그 G1000NXI라고 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가 되겠지만 그 계기에서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GPS LPV처럼 나와요. 이렇게. 또는 GPS LVNAV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이거 잘못되고 나면 마치 ILS처럼 보이시죠? 이거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ILS의 글라이드 슬로프처럼 보이잖아요. 그 글라이드 슬로프처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 주파수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죠? 우리 ILS 주파수 확인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여기 보면 G라고 안 나오네. LV 내부는 즉 글라이드 슬로프 또는 글라이드 패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도계 정보잖아요. V 내부 정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꺽쇠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LF 플러스 V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V는 글라이드 슬로프는 아니니까 이렇게 꺽쇠로 나와요. G라고 안 나옵니다. 글라이드 슬로프 또는 글라이드 패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 약간 내려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도가 너무 높다는 뜻이죠. 제가 고도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게 길게 강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고 한두 줄로 끝내버리면 아는 것 같아도 그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금방 까먹게 되고 뭔가 이렇게 복합적인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아까 LOI라는 거 있었잖아요. LOI, Loss of Integrity.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이 되면 그럼 그러니까 거꾸로 LPB로 가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LPB를 못할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저절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쉬운 거는 풀심 내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기술로는 풀심 내에서 인공위성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LPB 못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바깥 상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풀심 내에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요. 뭐 적어도 짧은 시간에 이런 거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비행기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이에요. 성능 기반 항법. 퍼포먼스 베이스드라는 거 의미 중에는 내장된 의미는 뭐냐면 성능이 안 되면 다운그레이드 시킨다. 다운그레이드. 더 아래 표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아까 보셨던 디시전 애티튜드 또는 MDA, 미니멈 디센트 애티튜드가 달라지죠. 그러면 현재 기상인 조건이 그 사이쯤 어딘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는 못하고 착륙이 안 되고 이거로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위성이 잘못됐든 내 기기가 잘못됐든 이 전파 상태가 신뢰성이 없는 상태면 일로 내려와야 되고 그럼 착륙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는 착륙을 할 때는 하더라도 MDA를 적용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작은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ILS가 없는 곳이 많으니까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에어라이너급 비행기 가지고 ILS가 당연히 있는 국제공항들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지난 시간 강좌 거의 필요 없습니다. ILS 차트는 잘 보실 수 있으면 되고 ILS 차트는 제가 APP 첫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상의 정보 또는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게 지금 최신의 기술입니다. 알고 있어 손해볼 거 없다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오그멘테이션 기술 3가지가 있었죠. 에어크래프트 베이스드 오그멘테이션 시스템. 그 다음에 S바스, 세틀라이트 베이스드, 그라운드 베이스드, G바스 이렇게 했었죠. 지금 이거는 G바스에 대한 그림이에요. 책에 나온 그림, 제 책에 들어있는 그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GPS 위성들이 쭉 있어요. 내 비행기들은 그 GPS로부터 기본 위치 정보를 받아요. 너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근처에 공항이 있다고 칩시다. 공항이 있는데 공항 근처에다가 이렇게 GPS 수신 시설,
설치를 해요. 이렇게. 얘는 뭐 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비행기인 것처럼 생각해서 GPS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수신기 자체는 이 수신기 자체의 현재 위치는 그냥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무지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딘데 현재 이 GPS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나랑 얼마큼 떨어져 있더라. 그 정보가.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이 우리 아까 이게 지금 인공위성이 천천히 나는 것 같아도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초속 거의 10km 정도로 움직일걸요. 9km 내지 10km 정도로.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게다가 자기 위치 정보를 지상에다 쏴주는데 그 일초에 한 1000번 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안에 GPS는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걸 여러 개의 위성에서부터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일초에 1000번씩이나 각각 위성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그 정보를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게 그것이 요즘에 뭐 칩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아주 좋은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꽤 복잡한 장치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 수신기들이 볼 때 현재 내 위치를 무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재 지나가고 있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GPS 위성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위치하고 얼마가 정보가 다르더라. 이건 뭐 어긋나 있더라. 그 정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보를 여기다 어느 기지국 같은 데다가 모아주고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전산실 정도가 되겠죠. 하나의 안테나 모습이 얘랑 조금 다르죠. 이 안테나는 아까 S바스는 그 정보를 그 나라 정도의 크기, 미국 같은 큰 나라 정도의 크기, 대륙 정도의 그 규모로 해가지고 그 정지위성에다가 올려주고 그 정지위성에서 내려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요게 하나의 안테나를 달아서 그 안테나가 마치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VOR처럼 같은 비슷한 주파 VHF라는 주파수 영역을 쓰는 거거든요. Very High Frequency. 그거를 이 근처에다 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상에서 발신하는 이 장치는 이 수신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몇십 마일 정도. 게다가 아주 높이 나는 비행기들의 용도가 아니고 이 근처에서 낮게 날고 있는, 주로 어프로치에 사용될 거니까 비교적 낮게 날고 있는 비행기들한테 전파가 가야 되니까 이 폭이 이런 정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어리아가 30마일 수준에서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넘어갈 필요도 없죠. 어프로치 했을 건데 공항이 크면 방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다 커버가 되다. 한 점을 기준으로 뭐 10마일 하면 양쪽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마일 정도 커버리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만 크면 되죠. 그래서 한 30마일 내지 40마일 정도의 커버리지를 만들면, 잘하면, 예를 들면 LA 공항에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공항도 덕을 볼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 동시에 덕을 볼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인공위성을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GPS 안테나 달아서 나의 위치 받고,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다가 새로운 전파 발신 장치로 이게 받을 수가 있으면 되죠. 비행기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1대1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쏘고만 있으면 비행기들이 마치 우리 VOR 전파 받듯이 그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자기가 가진 위치 정보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해서. 오차 정보나 경로 정보들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하는 방식이 G바스예요. 그거를 미국에서는 라스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라스, LASS. 로컬 에어리아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아까 그 인공위성을 사용한 거는 S바스는 와스라고 불렀잖아요. WASS, 와이드 에어리아. 이거는 로컬 에어리아야. 근데 이거의 그러니까 장점은 인공위성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정보가 이 에어리아에 국한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은 큰 공항마다 이게 있어야죠. 쓰려면. 이런 장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ILS 하나 증설하는 그 비용하고 이거 증설하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거나 어쩌면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공항 전체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G바스 설비가 그러면 곳곳에 많이 설치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S바스 가지고 웬만한 건 커버가 되고 이걸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오토랜딩이 될 정도의 정교한 그 신뢰성 있는 정보는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어정쩡하게 낀 정도의 기술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시설의 확산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 크진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그 어프로치를 이번에는 GLS라고 불러요. GLS, G바스 랜딩 시스템, G바스 랜딩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뭐 있긴 있는 거냐?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작은 공항에 있는 건 아니고요. 휴스턴에 있는 조지 부시 공항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어프로치에 있어요. 보면 GLS라고 여기 있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GLS.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여기 라스라고 나오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로컬 에어리아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채널 넘버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굉장히 전파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디시전 알티튜드가 디시전 하이트로 볼 때 200피트가 돼요. 즉 카테고리 1 ILS하고 비슷한 같은 그 신뢰성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오토랜딩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오토랜딩이 되는 건 카테고리 2, 3의 ILS밖에 없어요. 이런 게 GLS예요. GLS. 여기서 GLS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항 근처에 어딘가가 아니라 이 공항 근처에 아까 말씀드린 G바스가 설치된 거예요. 근데 그 G바스가 설치된 공항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항은 G바스가 설치됐기 때문에 모든 활주로에 다 GLS가 있거든요. 이렇게 활주로가 많은데. 그렇죠? 다 GLS가 있잖아요. 얘는 또 하필 없네. 33R은 왜 안 만들었죠? 왜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없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모든 활주로에 다 GLS가 있으니까 이제는 ILS 없어도 다 카테고리 1 수준의 디시전 하이트, 그러니까 매우 좋지 않은 공항, 그러니까 공항의 기상이 좋지 않아도 어떤 비행이든지 GPS 장치만 있으면 다 이런 기상 조건 200피트만 넘으면 지상고도로 구름이 200피트만 넘으면 되는 거죠. 요거 뭐 다른 물론 시정거리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G바스예요. G바스. 미국 말고도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 인천이나 김포에는 이런 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도 보면 호주 시드니인데 시드니 킹스포드 공항인데 시드니 맞나? 시드니 맞을 거예요. 여기도 GLS가 있어요. GLS. 뭐 하필은 왜 200피트가 아니고 204피트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4피트 차이가 왜 생겼는지까지는 뭐
그렇게 아십시다.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채널 넘버가 마치 ILS 주파수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설정하는 건 아니고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FMS에 또는 FMC에 이 절차를 GLS 런웨이 공치를 입력을 해야 되죠.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 경로 설정하듯이. 여기 채널 넘버를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G07에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뭐 GLS에 07 활주로에 첫 번째 거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GLS가 뭔지까 이제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PBN, Performance Based Navigation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아마들 지금까지 조금 이 랜딩 기술 또는 어프로치의 종류 등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보일 거예요. 이게 좀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카오에서 이런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왼쪽부터 볼게요. Non-Precision Approach, NPA입니다. NPA. 뭐 역자가 써 있네요. 제가 다시 쓸 필요가 없겠어요. Non-Precision Approach에는 비정밀 접근이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컨벤셔널, 여기서 말하는 컨벤셔널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재래식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지상의 전파를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VOR이나 ILS나 이런 것들. 이거 나오잖아요. VOR, NDB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작습니다. 로컬라이저 ILS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로컬라이저만 있으면 다 non-precision approach예요. 비정밀 접근이에요. 휙 넘어가서 precision approach, 정밀 접근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정밀 접근은 중에서 이제 컨벤셔널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그럼 뭐가 있냐면 ILS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시죠?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 글라이드 슬로프와 로컬라이저가 있는 거기에 DME가 같이 끼어 있는 그런 전파 장치들이죠. 각 활주로마다 ILS가 있어야 그 해당 활주로에서 그 ILS 전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MLS 많이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랜딩 시스템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없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별로 메리트도 없는 것이 상당히 정교했다고 해요. 근데 ILS보다 더 장점이 없고 그래서 현재는 도태됐다고 그럴까? 거의 사장되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파라는 기술도 있어요. 파라는 기술이 정밀 접근이에요. 정밀 접근인데 파가 뭐냐면요. 프리시전 어프로치 레이더라는 약자예요. 프리시전 어프로치 레이더. 전파 얘기가 없네. 시스템이 아니네. 예, 시스템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비행기가 파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곳에 그 공항의 활주로로 접근을 하는데 관제사한테 파를 요청을 하면 비행기 안에 ILS 수신 장치가 없어도 또는 해당 활주로에 ILS가 작동하지 않아도 없어도 관제사가 레이더, 요 맨 끝에 알자가 레이더예요. 레이더를 보면서 내 비행기의 고도와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내 비행기한테 당신 똑바로 오고 있다. 조금 왼쪽으로 가라. 조금 오른쪽으로 가라. 고도 너무 낮다. 조금 올려라. 고도 잘 잡았다. 온 글라이드 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온 로컬라이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현재 위치와 혹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라는 거를 5초에 한 번씩 계속 얘기해 줍니다. 조종사는 그걸 들으면서 계속 조정하면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알았습니다를 5초 한 번씩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5초에 한 번씩 계속 하는 이유는
그 관제사로부터 오는 지시가 5초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안 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복행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기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매뉴얼로 조정해도 돼요. 그 애쓰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관제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가끔 비행기에 뭔가 고장이 생겨가지고 그런 계기가 작동 안 할 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주로 군사공항에 파 규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밀 접근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 RMP 어프로치가 있었잖아요. RMP 어프로치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뭐가 있었냐면 난 프리시전 어프로치 중에 GPS를 이용하는데 그냥 LNAV 이건 바로 에이디드 VNAV가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풀십 내에서 특히 MSFS 2020 내에서 이 상태를 한번 캡처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캡처할 데가 없더라고요. 바로 에이디드가 당연히 되니까 G천에서는 되니까 이게 G천에서 LNAV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G천 말고 다른 좀 더 작은 장비들 있잖아요. GNS 530이나 이런 것들. 걔네들은 또 이 기능이 안 되네. 아직 현재 2021년 11월 현재 그 기능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요거만 보이는 상태는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요건 있었죠. 요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갖고 다시 이제 일로 돌아와서 GLS 조금 전에 배우신 G바스를 이용한 랜딩 시스템. 이거는 프리시전 어프로치예요. 이렇게 분리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뭘 봤냐면 난 프리시전과 프리시전 어프로치를 봤어요. 중간에 요것도 회색 분자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다. 이거 뭐냐면 APV라고 불러요. NPA도 아닌 것이 PA도 아닌 것이 중간쯤에 있어요. 어프로치 미국식으로 따지니까 복수. Approaches with vertical guidance. 어프로치를 하는데 vertical 정보를 주겠다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RF 어프로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메터를 사용한 즉 기압계를 사용한 그 고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LNAV, VNAV 상태로 어프로치하는 거고 S바스 우리 보셨죠? 좀 전에 그 LPV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미국은 와스라고 했어요. 유럽 쪽은 에그노스가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도 이런 거는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용했어요. 재밌는 건 유럽의 그 S바스를 에그노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보를 찾아보니까 영국이 그 에그노스를 이제는 이용 못 하더라고요. EU에서 탈퇴되는데 2011년 6월 언젠가부터 빠졌대요.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재밌죠? 영국인데 유로판 에그노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한 거는 LPV라는 절차. 자, 이제, 좀 시간은 많이 걸리셨지만, GLS도 알게 됐고, LPV, LNAV, VNAV, LNAV, 이런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됐잖아요. 이제는, 작은 공항들, ILS가 없는 작은 공항들에 가서, 이런 절차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 비행기가 되면. 그 비행기가 거창한 비행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스나 한다면 되는 거예요. 세스나보다 좀 더 좋은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특히 G천 또는 그 이상. 그런 것이 말하자면 풀심에서의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다 회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롭게 배우신 GPS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GPS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이 부분, GLS는 아니에요. 이거는 퍼포먼스 베이스는 아니고요. 요것들이 퍼포먼스 베이스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기술들이에요.
현재까지는.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LPB 이거는 이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인데 AR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AR. AR이라는 게 뭐냐? AR. Authorization Required. 한번 볼까요? 이것도 어프로치 종류니까. 다시 이 차트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라스베가스에서도 이게 보였지만, 좀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요 표시, 알레브 GMP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잘 보세요. IAF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이 어프로치 차트에서는 IAF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블루메서라고 하는 BOR이 IAF예요. 여기도 IAF가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면 여기 인터미디어트 픽스라는 키저라는 데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90도 꺾긴 했지만. 야, 이제 여기서 도는 거는 이 두 개의 포인트 상에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곡선. 게다가 이것도 곡선은 곡선이에요. 이 곡선이 그냥 선회하는 곡선이 아니고 라우트 자체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회랑 달라요, 이거는. 이 선 따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거를 사실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되는데 이 차트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컴퓨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그림으로 시작해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가라,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라. 이게 지금 단순하게는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또 고도를 얼마나 높여서 가라, 어느 뷰 아래 무슨 레디어를 따라가라 등등등 경로의 종류가 구간 경로가 하나의 렉을 정의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특히 얘네들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걸 두 글자로 줄여서 RF라고 그래요. Reduce to Fix. 즉 마치 우리 그 DME 아크 그리듯이 DME 아크는 뷰어로부터의 DME를 쓰는 거지만 지금 여기 DME 전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곡선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냥 단순 곡선이 아니라 same radius로 같은 반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반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모든 GPS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와스 기능이 있다고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더라이제이션이 필요해요. LPB 아까 배운 그 LPB를 쓰겠다고 오더라이제이션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비행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오더라이제이션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AR이라고 불러요. AR. Authorization Required.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몇 년 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썼었냐면 SAAAR. Special Authorization and Special Aircrew and Aircraft Authorization Required. 그런 긴 약자를 써가지고 SAAAR 이렇게 썼었는데 그걸 줄여서 이제는 그냥 Authorization Required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차트에 보면은 특히 미국 말고 딴 나라에 그 SAAR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표기 방법, 기술 표준, 규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한 달 만에 팍팍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바뀌고 근데 그 기술 표준 또는 이 표기 규정이 바뀌는 것이 모든 나라가 동시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이카오가 그렇게 만들면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그렇게 쓸게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쓰면 우리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쓸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알레브 RMP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도 이 이름에서 AR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 유럽의 이게 빈이죠.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한번 보면 이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AR. 그럼 어떤 차트에는 AR을 표기했고 이걸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미국 거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SAAR이라는 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Authorization Required예요. 그냥. 그리고 미국서는 여기 괄호하고 AR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알레브 괄호하고 GPS라고 있었죠. 이렇게 그 이름이 달라요. 차트 이름이 달라요. 그럼 내용 중 뭐가 다르냐? 안 달라요. 내용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그 미국식 라스가 아니고 그 에그노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유럽이니까. 죄송합니다. 라스가 아니라 와스가 아니고 에그노스를 쓰는 거니까 여기 보면 와스 정보는 따로 없죠. 그죠? 이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어프로치 이 조건 RMP 0.3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RMP 0.3이 되려고 그러면 그 AR 스페셜 에어크래프트 에어크루 앤 에어크래프트 오더라이제이션이 요구되는 상황인 거예요. RMP 0.3이 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미국 차트 어떤 거에 보면 RMP 0.3, 0.1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게 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라스베가스 다시 갑니다. 여기 보면 그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게 구별이 안 돼서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말고 여기 있네요. 자, 이것도 이름으로 보면 알레브 RMP 이 줄루 뭐 이렇게 붙이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설명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차트에만 집중하고요. 그 런웨이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이전의 표에서 보면은 그 LPV, 엘레브, 비네브, 엘레브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표였잖아요. 이 랜딩 미니마가.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RMP 0.3, 0.3, 0.2, 0.1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여기 0.3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요 차례 미스터 어프로치 리퀘스트 미니멈 클라이머 어쩌고 하니까 이건 뭐냐면 복행할 때 상승률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요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여기서 달라질 수 있답니다. 상승률이 떨어지는 비행기들은 그러니까 미스터 어프로치를 좀 더 높은 곳에서 해라. 너무 내려오지 말고 위험하니까 그런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내 비행기가 RMP 0.30이 되는 비행기면 이걸 쓰면 돼요. 0.10이 되는 비행기면 이걸 쓰면 돼요.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있기는 여기 그렇죠? 주로는 이 굵은고치로 되어 있는 우리 고도계 기압으로 보겠지만 그런데 RMP예요.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예요. 내 비행기가 현재 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뭔가 상태에서 RMP 0.10이 안 되면 내 비행기 문제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 인공위성의 상태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 0.10이 안 되면 0.20으로 가야 돼요. 20으로 간다는 것은 20 상태를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안 되면 0.30 상태를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공위성의 전파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막 접근하고 있는 시간에 인공위성 상태가 썩 좋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퍼포먼스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말로 지금 이건 required잖아요. 즉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런 건데 그러면 현재 내가 상태는 뭔데 하고 하는 것을 그거를 ANP라고 합니다. Actual Navigation Performance. 내 비행기의 현재 상태의 내비게이션 퍼포먼스가 뭔지 그 ANP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의 계기에 내가 지금 RMP 0.0을 이런 RMP 0.1로 규정되어 있는 곳을 비행하는 중인데 내 비행기는 AMP가 0.10이다. 그럼 되는 거죠. 근데 내 비행기가 예를 들면 보니까 인공위성 정보가 이상해. 그러니까 0.10이 안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포기하고 여기를 적용받아야 되죠. 혹시 이걸 포기하고 여기를 적용받아야 될 수도 있죠.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꽤 커요. 2배의 오차의 한계가. 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RMP 0.10이라는 것은 이 구간을 이렇게 정의된 구간을 비행하는 동안에 이게 다 RMP 0.1이라면 동안에 95% 이상의 시간에 이만큼의 이상의 오차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5% 이상의 시간을. 그러니까 아주 잠깐은 빗나갈 수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 대개 100%죠. 100%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규정상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풀심이 인공위성 상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거가 된다고 치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겠죠?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거 실제 비행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풀심 내의 비행기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건 매우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매우 아쉬운 점 중에 하나. 그건 뭐 진짜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시뮬레이터가 잘 만들어져도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AR 차트, RMP AR 차트입니다. 아까 보셨죠? 유럽에서는 AR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AR이 안 써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PBN이라는 거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비록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내에서는 이런 거에 그 다운그레이딩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런 차트를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차트의 구별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행기들은 예를 들면 0.10 적용, 허가 자체를 못 받은 비행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비행기는 아예 처음부터 이걸 적용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허가를 받은 비행기라도 그 비행하는 도중에 이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면 자꾸만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것. 그런 것이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라는 규약이고 그런 기술들 또는 그런 규약들을 다 통칭해서 Performance Based Navigation이다 라고 하더라 라는 정도까지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차트 리딩에 엄청난 그 수준에 올라가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으니까 기왕 1시간 한번 채워볼까요? 예, 뭐 채우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같은 이름의 알레브 GPS 양키 Y가 있고 줄루가 있어요. 양키 줄루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이름인 경우에요. 그렇게 같은 활주로에 같은 이름의 접근이 어프로치가 있을 때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줄루, 양키, 엑스레이, 위스키 하는 알파벳 역순으로 붙입니다. 여기 19L하고 19R이 있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줄루가 있고 양키가 있어요. 같은 이름의 것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런 걸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줄루고 어떨 때 양키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같은 방식이지만 예를 들면 IAF가 다르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경로가 다르다던가 그럴 때 이게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다만 FAA 규정에 보면은 줄루, 양키, 그 위스키 이런 식으로 붙일 때 요게 첫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거일수록 요거 랜딩 미니마가 낮은 쪽, 이 숫자가 작은 쪽을 줄루로 한다. 먼저 쓴다는 게 줄루부터 쓴다는 거예요.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Y는 무슨 방식이고 뭐 알레브 방식이고 뭐 Z, ILS의 경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인천 볼게요.
인천만 해도 차트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IRS 줄로와 로컬라이저 줄로 15L이에요. 거기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줄 있잖아요. IRS 줄로와 로컬라이저 양키 돼 있잖아요. 여기 양키. 요거랑 이름이 같은데 줄로 대신에 양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건 동시 접근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최근에 제가 어느 관제사분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줄로 양키, 위스키, 엑스레이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위스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나가요. 뭐 4개, 5개 이렇게 나가요. 다만 한 활주로에서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게 무한히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김해 보시면 그 유명한 서클릭 어프로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파라는 거 있었죠. 파 한번 볼까요? 이게 차트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IRS 아닙니다. 이거 IRS인데 IRS가 없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파니까 프리시전 어프로치 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제사가 불러주는 대로 고도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해봤어요. 바심이라는 데서 그 관제사와 협조해가지고 그걸 해봤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지금 그걸 보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RNPB라는 거 보이세요? RNPB 브라보예요. 이거는 브라보. 브라보는 또 뭐냐? 여기 보면 BORDM이 알파라는 거 있죠. 먼저 보세요, 이거를. 혹시 좀 비행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우리 김해공항에 그 서클링 절차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BOR, 김해 BOR까지 이렇게 DM이 따라서 오다가 045 방향으로 그 REO, 레디얼 225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로 착륙하는 거죠. 이렇게 착륙하는 게 그 BORDM인데 문제는 여기 알파라는 A가 붙었어요. 그 A가 뭐냐면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가 여기서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렇겠죠?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가 활주로 방향하고 많이 어긋나져 있을 때 그래서 만이라는 거의 종류는 30도예요. 30도 이상 어긋나져 있으면 지금 이 방향하고 활주로 18의 방향하고는 뭐 누가 봐도 뭐 어긋나 있잖아요. 뭐 90도는 그냥 뭐 얼마나 어긋난 거예요 지금. 160도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도보다 엄청 어긋난 거죠. 그럴 때는 알파라는 글자를 ABCD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ABCD는 아까 줄로 양키 거꾸로 붙이는 그거랑 달리 모든 활주로, 즉 이 공항 내에 이 알파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OR DME가 똑같은 게 또 있으면 그 다음에 브라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30도 이상 파이널 어프로치와 활주로 방향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뭔가에선 브라보가 붙을 거예요. 찰리가 붙고 델타가 붙고 그런 거예요. 그 방식이 BOR DM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BOR DM이 알파라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브라보가 있으면 BOR DM이 브라보? 아닙니다. 활주로와 관계없이, 방식에 관계없이 어디 브라보가 하나 또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RNP 브라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브라보니까 그러면 알파가 어디 있겠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알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현재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절차도 있는데 다음번에 언제쯤 되니까 이제 이 절차는 거의 안 써.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브라보라고 남겨놓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걸 다시 알파로 바꾸지 않고. 왜냐면 조종사들이 그게 익숙하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은 좀 전에 보신 뭐 DM이 아크를 그리고 어쩌고 접근하는 그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DM이 아크 대신에 이게 직선으로 가는 거죠. GPS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RMP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RMP 0.30이 돼야 되는 거고, required가 될 거고, 여기 있잖아요. GNS, 그 다음에 GNSS, RMP 0.30 and radar required. 즉,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죠. 0.3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DME 방식으로는, 0.30으로는 안 된다. DME 가지고는.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우리 계기에 표기되는 거는 엘레버, 비네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난 오더라이즈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링.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경과들은 실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어요. 실링이 뭐냐면 구름의 높이거든요. 구름의 높이가 즉 바닥과 제일 아래에 있는 구름의 높이. 지금까지는 보셨을 때 그런 거 없이 디시전 알티튜드 또는 MDA만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이 경우에는 좀 서클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실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링이 얼마나 해야 되냐면은 이건 당연히 남부 시전이니까 뭐 디시전 하이트 이런 건 없고요. MDA 1700피트예요. 1700피트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1700피트에 구름이 얼마가 있으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피트 이하로 내려왔는데 고도계로 어디쯤이냐면 1700이 여기 4000이고 누리가 4000이고 웨이비라는 데가 2600이고 지코라는 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약 1700이 될 거고 1700이 되었는데 여기 되는데 활주로가 안 보인다. 당연히 이 방향상 활주로가 보여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돌아야 되는데 이 어프로치 차트는 아니지만 이 김해공항의 경우에 이 레퍼런스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게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프로시디어라고 전혀 보기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그림이 나와요. 김해공항에 서클링하는 그 그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기 불 켜지거든요.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켜져요. 여기. 요거 보면서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 남해고속도로를 넘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항상. 그리고 조종사들 되게 신경 씁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산이 있어요. 실제로 산이 있어요. 이 과정이 왜 노이즈 어베이트먼트에 나오는지 이건 조금 이상해요. 노이즈 어베이트먼트라는 게 되게 뭐냐면 NADP 1, 2 그 고도 해주고 결정해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착륙 과정에서 특히 18 활주로를 착륙하는 과정에서 딴짓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서클링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면 이 알파나 브라보를 붙이는 방법. 이 공항 전체 어프로치들 중에서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와 활주로 방향이 30도 이상 어긋나면 알파 브라보 찰리를 붙인다. 이게 원칙이고 알파 브라보는 활주로와 관계없이 접근 방법에 관계없이 유니크하게 하나씩만 붙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 브라보가 하나, 둘 이런 거밖에 없지만 어떤 공항은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도 꽤 긴 시간 동안 이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특히 RMP, PBN, 퍼포먼스 베이스 내비게이션을 해서 인공위성 상태가 좋지 못한 걸 감지하면 자기 자신의 항법 규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인정받아서 하는 규정 비행을 하고 있는지를 디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기술까지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플라이 시뮬레이터 내에서는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능인 것들이 되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다른 뭐 비행기 영상이나 실제 비행기들의 영상이나 뭐 그런 자료들 보실 때 항덕으로서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어프로치 차트들, 특이한 어프로치 차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는 집중이라기보단도 소개하는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특이한 어프로치 차트들을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갑철이었습니다.